시진핑 정부가 최근에 미국과 상대하려면 특히 화웨이의 멍완 지구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전략이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부동산 경기 과열을 잡아라.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썼느냐면 그전에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첫 초기 구매가 90% 대출을 받아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다시 한번 70-80%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제가 아파트를 서너 채 사는데 별 문제 없이 삽니다. 근데 이 대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를 내려주거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니고 그전부터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축적된 자본들을 첨단 기술 분야, 부동산 시장에 투자됐던 자본을 빼서 이쪽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이 과정에서 IT 인재, AI 인재 육성해서 10만 양병설, 1000만 양병설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공학 계열의 인재들을 거의 1200만 명 정도 이렇게 양성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인재가 양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중국 경제 투자 전문가들이 국가 자본을 가지고 베팅을 시작한 거죠.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중국이 완전히 자본국가로 전환하고 기술국가로 전환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사회주의잖아요. 네. 결국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다시 은행 소유로 넘어오면 국가 소유로 넘어왔을 뿐이지 부동산은 그대로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 쫙 들어왔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확 떨어졌어요. 그럼 해외 투자를 발을 빼야 되는데 못 빼는 거죠. 중국의 묶어놓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중국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략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정부가 담당을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정립이 쉽지 않은 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으로 보면 외교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등장했다. 한국은 사실 안보 차원에서는 미국과 뗄 수 없다. 자,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경제는 두 가지 모델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중국 모델은 맞대응하는 것이고, 일본 모델은 미국에 완전히 편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바처럼 중국은 맞대응하는 능력이 있고, 일본은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출 만큼 자본이나 기술 여력이 있다. 그럼 한국의 가치가 그만큼 도달했느냐? 안보 불안 요인도 있는데 한국은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두 모델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이 모델을 가장 효용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은 경제도 챙기고 안보도 챙기는 이런 방법이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한국이나 일본을 길들여서 수호자로 만들고 싶은 거죠. 중국을 상대하는데 전위대가 되라는 이야기.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고 중국을 상대하는 전위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경제 부분에 엄청나게 큰, 또는 안보 불안도 동시에 가중되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기업체들이 이 국가하고 상관없이 미국 가서 이익이 큰 기업은 미국하고, 중국 가서 이익이 큰 기업은 중국하고, 정부가 결정할 게 없어지도록.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최근에 오히려 탄핵 사태를 위해서 대통령이 부재한 게 오히려 초창기에 우리가 하고 싶은데 지금 결정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면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도 늘 그렇게 일본이 부르거든요. 일본은 이번에 치바 빼고는 대부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딱 진행되면 일본이 수상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수상이 인기가 떨어지거나 교체되는 시기에 딱 직면합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잖아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딱 교체되는 순간에 여기에 맞는 코드에 맞는 수상을 올립니다. 미국 정치 변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일본의 정치 체제를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같이 강력한 미국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정부를 흐지부지해서 정책 결정자를 없애는 경우, 이번에는 이제 그 말씀하신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지금보다 약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한국 정부가 들어서서 리더십 있는 정부가 미국도 상대하고 중국도 상대하고 불가능합니다. 양측 줄을 동시에 탈 만한 리더가 잘 없잖아요. 그 전략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정부의 힘을 최대한 뺄 수 있는 정치 체제로 바꿔줍니다. 오히려 민간 기업이나 단체들이 오히려 외교 파트너가 되는 그게 하나의 우리한테는 대안이죠.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중국처럼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안보는 미국과 이제 혈맹, 동맹 관계, 그거는 기존 유지하되 실리를 우리가 최대한 챙길 수 있는,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는 좀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한중일 삼각관계에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 편을 든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의 상황이 근대에 있었던 상황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대에 황준헌이가 썼던 조선책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종한테 줬는데 그걸 받아든 고종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황준헌의 조선책략 이런 게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가중되기 때문에 조선과 청나라와
일본이 또 미국이 연대해야 된다. 고전 이걸 받아들고 개선을 딱 해보니까 분명히 그때는 미국이 한반도를 장악할 처지는 아니고 중국 아니면 일본 측에 우리가 붙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국도 아닌 것 같고 일본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제3안을 택한다. 러시아를 택한 거죠. 그래서 아관파천을 러시아 위협이 가중되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일본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연대를 해서 관계가 좋아지면 러시아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러시아 시베리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삼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한중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이 가장 높고 특히 트럼프가 푸틴하고 친하다고 이야기하고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한중일 플러스 미국의 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 제일 좋습니다. 일본은 아마 미국을 설득을 해서 아마 중국과 연결시키려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도 하고 러시아와 밀착 관계가 되는 게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할 때는 궁극적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라는 수단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문화나 뭐 경제 교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수록 부가 확산되거든요. 네. 부가 확산되는 지역에 번영하기 때문에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관계나 중국 관계 또는 한국 관계에서 이런 갈등 요소들을 낮추거나 완화하는 것이 국가 목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끝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 게임에서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도대체 그럼 뭘 원하느냐? 트럼프도 사실 군사 전문가라기보다는 경제 특화된 분이잖아요. 그러면 동아시아의 미국의 이익은 결국은 미국이 설정해 놓은 분단 체제를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면 한국 전쟁을 끝내려면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이 이제 직접 교류를 하고 그럼 한국 전쟁에서 스탈린이 했던 역할이 지금 푸틴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푸틴이 들어와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시아 군사적 대립 구도가 해소되면 미국이 아주 편안하게 한반도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중국을 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나이가 80 아닙니까? 노욕, 다시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집안 다 좋고 부자고 다 있는데 이제 명예욕이 남았을 텐데 지금 남은 게 노벨 평화상 아닙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끝내서 평화상을 받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 미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작게는 한국 전쟁을 끝내고 좀 더 크게 보면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역사의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그렇죠. 예. 전쟁 상태인 거죠. 법적으로. 예, 휴전 상태가 전쟁을 쉬는 상태지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아마 트럼프가 주도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휴전을 이제 완전한 종전으로 가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반도를 베이스 캠프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김정은하고 그거라도 친하고, 중국이 그닥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진핑하고 거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보면 트럼프 집권 1기에 2017년이었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시진핑이 마르르고 별장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어요. 그때 두 사람이 한 2시간쯤 뭐 밀담을 나눴다고 하는데 그 밀담의 내용이 시진핑이 계속 트럼프한테 한 이야기가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반도는 우리 거였다는 이야기. 이제 돌려달라는 이야기. 미국이 지난 70년 동안 투자했던 한국전쟁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만 하면 중국과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은 민주적 가치, 또 다른 동맹의 관계 틀에서 한반도를 문제를 이해했는데 트럼프는 이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기 되면 한반도를 구매할 수 있는 시진핑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자본을 충분히 딜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양자 시진핑과 트럼프 두 사람이 어떤 경제적 길에 다다른다면 이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뭐 종전 협정 체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쉽게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그때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위험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미를 부르짖으면서 상대해 왔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주민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스탈린이 그랬다시피 푸틴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 아시아 민족을 사람으로 크게 보지 않죠.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면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특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푸틴입니다. 시진핑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푸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들어왔고 시진핑이 지금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하고 이렇게 3자가 거래를 하면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까. 약간 낙관적인. 좋은 측면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말로는 이제 어긋났다. 학술적 용어는 삑사간이라고 하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더 극한의 상황도 올 수 있지만 이 주변 국가들이 정치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외교력도 높아지고 소통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발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언론에서 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기사보다는 더 이면을 봐야 되는 게 국제 질서고 외교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는 그 지식, 또 냉전은 자본주의 미국, 사회주의 소련 이 양자의 대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이제 상극적인 걸로 이제 생각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자본주의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자기들은 이제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네. 됐잖아요. 중국이 원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본 국가가 되는 거죠. 사회주의는 노동이 기본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이 설명하는 것은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당면한 문제가 뭐 고령화, 노령화, 지방이나 농촌 소멸, 우리가 겪는 거와 비슷하게 겪고 네. 있는데 노동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노동력을 해외에 맡기기에는 중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대안으로 만든 것이 로봇이라든가 AI입니다. 네. 로봇이나 AI가 노동을 대체한다. 그럼 사람은 어떡하지? 그럼 누가 그럼 먹고 살게 만들지? 그러면 노동을 해서 생산되는 이런 자본들, 그럼 자본국가로 전환한 중국이 중국 인민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토마스 모어가 이야기한 유토피아. 그 당시에 영국이 처했던 상황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거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이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 중국은 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민들은 복지, 즐기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공동부유. 네. 이게 전 지구촌으로 확산된다. 중국이 만든 로봇을 전 지구인이 활용을 해서 노동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면 인류 운명 공동체. 이것을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지만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중화세계가 실현되는. 중화세계라는 건 세계 중심은 중국이다. 중국이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설계를 할 때는 신중국이 등장한 1949년이잖아요. 100주년 되는데 2049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이기는 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2049년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예. 더 빠르. 빠르지 싶다. 2035년 정도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보면 2035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척도로 본다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 수준으로 보면 중국은 10년 지나도 크게 지금보다 뭐 훨씬 나아졌다 이건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의 농촌과 미국의 농촌을 비교하면 아직은 미국 농촌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고 중국은 네. 아직 못 따라갑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딥시크만 네. 보면 10년 후에는 중국이 훨씬 나을 가능성이 네. 큽니다. 최첨단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삶이라든가 전체적인 그거는 여전히 중국 밑에 있고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신 빈도격차가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고 지역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국가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나 어떤 장애인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있죠. 어느 사회든 그게 격차가 벌어지면 내부적으로 혼란이 오면서 그게 정치, 경제 불안정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정부도 아마 이걸 예측하고 이 갭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라고 보고 부동산 정책도 그런 중에 하나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밑에 바닥에 사는 사람하고 소득 격차가 크잖아요.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도 줄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성공하면 네. 다시 말해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네.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 안정되게 올라가 있고 만약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말 그대로 사회적 불안 요인이 가중돼서 중국이 폭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회적 불만이 어느 정도 네. 수준의 임계점을 넘으면 내부적인 좌초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안정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었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의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어졌다는 게 자기들이 느끼는 겁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고 시진핑 그전대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지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네.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과연 미래가 지금보다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도 특히 더 그렇고 의구심을 갖고 있고 상당히 이제 어려울 거라고 다들 비관적인 예측이 많은데 중국은 과거보다 지금이 좋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그 저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저 미국과 중국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또 곧 새로운 정부도 출발하는데 외교나 안보 전략, 군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번 좀 정리하시는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이 내부 진용이 잘 짜져야 되고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내가 뭐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교수는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근로자들은 일을 해야 돼요. 이 가장 기본 것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외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국내의 경제적 체력을 다지는 것.
기술 발전이나 우리 집중 투자해야 될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경제 체력을 다지는 것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 당연히 이 경제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군사 안보적 부분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갖춰야 되고, 이게 되면 외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와 거래에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자는 친구, 손해를 끼친 자는 적. 물론 이게 장기적, 단기적 목표가 있지만 항상 현재 시점에서, 국가는 현재 시점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익이 되면 다른 부분을 적용하지 말고 친구로 삼아야 돼요. 지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의 관계를 남겨놓고 우리는 베트남도 가고 뭐 동남아 다 가고 인도도 가고 이렇게 연결망으로서 이렇게 확장시키지 않고 한쪽을 단절시키는 순간 나머지 쪽도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넓은 안목에서 우리가 외교정책을 수행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사람이죠. 네.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우리 학생들이 한 번씩 이 해외에 같이 가고 보면 세계 어느 곳에 두더라도 다 알아서 먹고 살 만큼 다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릴 때 뭐 피아노 한 번 안 쳐본 사람이었고 태권도 조금씩 다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해외에 나가면 그 지구촌의 0.01%에 해당되는 엘리트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경험들을 해외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할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에 우리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이 해외 시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네. 개인도 관계가 자꾸 좁아지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듯이 국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를 확장하면서 자꾸 우방을 만들고 관계를 넓혀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런 데 있어서 또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인재를 잘 양성하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고, 또 그래서 많은 학생들도 우리 이정태 교수님한테 좀 와가서 많은 국제 정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좀 국가 전략이나 비전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과 지금 팽팽한 이 긴장 관계. 근데 말씀대로는 또 양자가 일정 부분 또 협력하고 협력하면서도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인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국제적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과제가 지금 우리한테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It's my